어느 정원사가 말했습니다. 40년간 나무를 키우며 깨달은 것이 있다.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꽃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잎을 떨어뜨릴 때다. 그때야 비로소 그 나무가 평생 품고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서는 정작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을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는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내가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내 집 마련을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불길하게 여기는 우리 문화 때문일 수도 있고, 아직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동창들의 부고를 하나둘 받기 시작하고 80대가 되면 장례식장을 찾는 일이 더 잦아집니다.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노인 전문 상담사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몸은 불편해도 정신이 또렷하신 분들은 대부분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죠. 이런 고민들이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젊은 세대는 바쁜 직장 생활과 육아로 여유가 없고 노부모를 24시간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70% 이상이 부모님 봉양은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효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마지막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마지막을 보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실제로 요양시설에서 평안한 말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찾고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에게 여전히 부모로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철학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지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입니다.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환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무의 상태가 될까요? 종교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마다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죽음, 고통, 죄책감, 투쟁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한계 상황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성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입니다. 평생 함께한 배우자, 어려서부터 정성으로 키운 자녀들, 귀엽게 자라는 손주들,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눈 친구들. 이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픕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기에 그들과의 이별이 더욱 힘들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통제할 수 없음에 대한 무력감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갈 수도 있고, 오랜 투병 끝에 서서히 갈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로 갈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한 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준비의 첫 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현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동양 사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는 개념으로 죽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지고 태양이 떴다가 지는 것처럼 삶과 죽음도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라고 봅니다. 따라서 죽음을 특별히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무상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공자는 제자가 죽음에 대해 묻자 아직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해 쓸데없이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는 뜻이죠. 노자는 더 나아가 죽음을 자연으로의 회귀로 봤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죽을 때는 딱딱하고 강해진다.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징표이고 딱딱한 것은 죽음의 징표다. 따라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서양 철학도 비슷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자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완성이며 긴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다. 그리고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정의하면서도 이것을 절망적인 의미로 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현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삶의 대립물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죽음을 올바르게 이해할 때 삶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철학적 위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요양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모두 우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떤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고맙다고 중얼거리세요. 그런 분은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고 가족이 왔을 때도 항상 밝은 모습이세요. 반면 어떤 분은 왜 나를 여기에 버렸나고 계속 불평하시죠? 그런 분은 가족이 와도 원망만 하세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가십니다. 함께 지내는 다른 어르신들과 우정을 나누고 젊은 직원들에게는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고 가끔 찾아오는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과거에만 매달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의 앙금들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갈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과의 갈등, 형제자매 간의 다툼, 배우자와의 불화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 보십시오. 그때 내가 미안했다. 내가 고마웠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가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적 정리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은 미리 정리해두고 소중한 물건들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료와 관련된 결정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사전 의료 의향서를 통해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 영적 준비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물론 힘들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겠지만 분명히 의미 있고 보람되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보십시오. 또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감사의 말, 사랑의 표현, 인생의 조언 등을 편지로 써보거나 녹음으로 남겨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은 여러분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더라도 여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모두 소중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작은 일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준비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달관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씩 차근차근 매일매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준비를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루하루가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내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군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더 천천히 음미하게 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의 역설입니다. 죽음을 준비할수록 삶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실제 죽음의 순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올 수도 있고 서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맞을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은 채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홀로 맞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은 체념이 아니라 수용의 지혜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평안한 죽음을 맞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들은 마지막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비록 몸은 고통스러워도 그동안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 분들의 임종은 정말 평안해 보여요. 반면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원망과 후회에 사로잡혀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일이 좀 더 오래 살았어야 하는데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보고 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임종까지도 힘들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일상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 불만과 욕심으로 살아온 분들은 마지막에도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매일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둘째,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찾는 눈입니다. 창밖에 피는 꽃, 하늘을 나는 새,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든 관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넷째,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찾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 격려의 말,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이런 것들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다섯째, 후회보다는 배움에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 선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도 모두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덕분에 지금의 지혜로운 자신이 되었다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이런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 자체가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소통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됩니다. 그런 불길한 소리 하지 마세요라며 대화를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5세 어머니가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자녀들은 무슨 중요한 얘기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이야기해 두고 싶어. 엄마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만약 몸이 많이 불편해지면 좋은 요양시설에 들어갈 생각이야. 자녀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실게요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을 잃고 연명치료만 받는 상황이 되면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품위 있게 가고 싶거든.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웠던 이야기가 점점 진솔한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걱정과 부담을 솔직히 털어놓았고 어머니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도 자녀들도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서 이런 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색해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가족들의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둘째, 감정적으로 몰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냐식의 감정적인 접근은 대화를 막히게 만듭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야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여러 번에 걸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대화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 모두가 죽음에 대해 건강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에 걸린 경우입니다. 아무리 미리 준비를 해도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치매에 걸리더라도 감정의 영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치매 환자들도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같은 기본적인 감정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기억이나 인지 능력은 떨어져도 따뜻한 손길이나 다정한 목소리에는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리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취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등을 가족들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 의료 의향서를 통해 치료 방침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치매에 걸린 후에도 평안한 모습을 보이시는 어르신들의 가족을 보면 대부분 이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어르신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드리고 좋아했던 음식을 드시게 하고 좋아했던 활동을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배려에 어르신들도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일 뿐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비로소 치매라는 질병도 인생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 받았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의미 있게 보냈구나라는 만족감을 느껴보십시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더 많이 해보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는 말을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안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셋째, 현실적인 준비를 미루지 마십시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필요한 치료는 적극적으로 받으십시오. 경제적인 정리도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사전 의료 의향서도 가족들과 상의해서 작성해 두십시오. 넷째, 자신만의 의미를 찾아보십시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독서, 음악 감상, 산책, 원예, 요리, 손자 돌보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다섯째,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종교가 있든 없든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정립해 보십시오.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보십시오. 자서전을 쓰거나 가족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추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이런 활동들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더 천천히 음미하게 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더 깊이 감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인생에도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그 가을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꽃의 화려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가을 단풍의 깊은 멋이 있습니다. 여름의 활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가을 하늘의 청명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겨울 땅 속에서 새싹이 꿈틀거리듯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남긴 사랑과 추억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이 낙엽이 떨어지듯 자연스럽고 석양이 지듯 아름다우며 별이 빛나듯 영원히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더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찾게 될 평안과 지혜가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